지금 저기 백 뮤직이 나가고 있나요? 내기 소리가 안 나서 여기서 갑자기 나갔다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배경음악 깔리고 있었잖아요, 아까. 아, 껐구나. 전체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지금 교수님 음소거 돼 있나요, 교수님? 신 교수님? 됐습니다. 그러면 되겠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신호식입니다. 이제 뭐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좀 비가 좀 왔다가 많이 좀 습하긴 합니다. 오늘 그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막 교수님께서 혈액형 부적합 신장 이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뜸하다가 ABO KT를 얼마 전에 하나 하고 해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머릿말입니다. ABO KT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이제, 그 프로포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한 30% 조금 넘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ABO 컴패터블에 필적할 만하다고 되어 있고 90년대까지는 이제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타크롤리무스하고 MMF의 도입 이후에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ABO 이제 안치는 이제 RBC에 물론 있고 베스크렌 투셀륨이나 이제 튜블라 에피셀륨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투치하지 않으면 AMR이 당연히 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프리벤터블 한 스트래티지로 엔티바디의 이제 타이틀을 줄이는 방법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크리티컬 피어리어는 되게 한 달 이내에 보통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ABO 항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스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제 2015년, 6년까지 디시즈 오너가 피크를 이루다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 환경이기도 하긴 하지만 약간 그 정도 줄기 시작했다고 하고 생체가 좀 더 늘어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ABO 부적합 위식의 중요성은 좀 더 강조된다 할 수 있겠죠. 보시면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리놀 병원에서 ABO 부적합 심장 이식을 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은 이제 2019년 우리 그 코다 데이터 공식 데이터 2019년 데이터까지인데요. 그때 이제 29.4%였고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올라갔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고 2019년 연보에 보면 ABO 확실히 이제 AB형이 그 고용한테 받는 거는 두 가지 엔티바디를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건수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이퍼큐트 리젝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항체 생성을 하지 않도록 이 특수막을 전처치하고 좀 더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보테소믹을 주기도 한다고 되어 있고 필수 요소로서 플라즈마 엑스체인지를 해서 이미 기존의 프리폼드 엔티바디를 제거하는 그 소위 탈감작요법을 시작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혈입니다. 수혈은
플라즈마 페리시스 때 물론 필요하고 또 수술 후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어떤 수혈 형태를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제일 까먹지 않게 유니버설 도너, 유니버설 블라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이제 이럴 때 교차 반응 시험을 포함한 수혈전 검사를 하지 않고도 수혈에도 응집이나 응일 반응이 생길 확률이 적은 도너, 아까 RBC는 O형, 그다음에 혈장과 혈소판은 AB형으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주면 된다. 위급 상황에. 그런데 이제 O형 만약 홀블라드인 경우에는 ABO 인컴패티블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트인 경우에는 거기 플라즈마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항AB 항체 때문에 유니버설 도너로 권장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팩셀은 당연히 이거 죄송합니다. 팩셀은 O형의 유니버설 도너고 FFB는 당연히 AB형.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플레이틀릿은 이제 AB형이 유니버설 도너이긴 한데 세컨드 초이스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너가 레시피언트가 O형일 경우에는 이게 AB형을 주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엔티젠을 이제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A형을 주라. 그다음에 도너 플레이트리스 이제 레시피언트 O형일 경우에는 도너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니버설 도너를 쓰면은 혈액이 사실은 응급 상황에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짤막한 논문인데 유니버설 도너를 쓰면은 안 그래도 피가 부족한데 대형 응급수혈 시에 중요한 혈액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꼭 줘야 되겠니? 라고 하면서 다른 거랑 비슷한데요. RBC인 경우에는 레시피언트가 O형이면은 뭐 O형 줘도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니버설 도너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혈장 교환과 항체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프리 트랜스플란트, 그러니까 이제 탈감작 시작하기 전에 타이터가 이제 1대 256을 넘으면 이게 이제 플라즈마 페리시스 하는 숫자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술을 못한 경우가 1대 512나 1대 1024인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1대 256 미만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늘 있어 왔고, 실제로 이 플라즈마 페리시스 한 다음에 수술하기 직전에 타이터는 1대 16 정도까지 또는 그 이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경험이 많은 이제 동경여자대학이나 우리 이제 서울 송무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1대 32까지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 페리시스 몇 번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 이게 프로토콜이 다 돼 있어서 큰 고민을 안 하는데 통상 이 정도 한다고 돼 있죠. 우리 이제 1대 1대 128로 지난번에 우리 직전에 했던 사람은 7번 했는데요. 그때 이제 1대 16인 상태에서 들어갔었고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고 타이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숫자가 잘 안 맞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서울 성모병원의 데이터죠 아마. 예, 1대 512, 129, 1024일 경우에는 확 우리 원보가 올라가고 한 번 그 플라즈마 페리시스 하고 나서 타이터가 떨어지는 분율도 낮으면 금방 뭐 엄청 잘 떨어지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분율이 굉장히 작아진다. 그래서 더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그건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들어갈 때, 5월 들어갈 때 이제 1대 32의 비율, 1대 16의 비율이 이렇게 많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안고 수술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256 또는 그 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직전에 타이터는 그럼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냐? 뭐 답은 없답니다. 그래서 1대 16 미만이면 또는 이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공고한 것 같고 미니멈 타이터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라고 딱 규정한 건 없고 그 다음에 타이터를 재는 방법 우리 병원은 젤카드 방법으로 재고 있는데 이 테크닉 자체도 그 국제적인 표준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또 어느 타겟 타이터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직 숙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타이터가 그럼 반등하면 어떡할 거냐고 위험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식을 하고 타이터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AMR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프 서바이벌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 다만 이제 항체가가 뭐 1대 32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말고 뭐 64 뭐 또는 그 이상 올라간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이게 좀 달라지긴 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다음에 리투크시밥을 어떻게 주고 언제 개시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거의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이제 200ml 픽스 도즈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논문이랄까 한 게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2004년에 나온 건데 이제 페이스 1 트라이얼 환자 그 세 군으로 나눠갖고 각 군에 3명씩이었어요. 그래서 50ml, 150ml, 375ml를 줘봤더니 세 군 모두 다 잘 떨어지고 이게 이제 CD19 그 셀이 한 6개월까지 잘 억제되더라. 그 용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더라. 하기 때문에 우리 로조수를 줘도 되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한 번만 줘도 6개월 유지하기 때문에 싱글 도즈도 충분하겠다라는 근거가 마련된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 로도즈를 주면 되느냐? 또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긴 하죠. 이것도 이제 그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뮤놀로지컬 리스크에 따라서 리투크시밥을 이제 스트래티파이해서 줬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건데요. 그 보세요. 에비오 KT 로 리스크인 경우에는 100ml만 메타스퀘어가 아닌데 100ml만 주고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티피칼은 이제 리투크시밥 100ml였나? 아무튼 저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도를 줬어요. 그 하이리스크한 경우는 6대512 이상, PR이 50% 이상, 리트란스플란트, 그다음에 AB형이 기증할 경우에 그래서 해봤더니 안티바디 타이터가 나중에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 그다음에 펑션이나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에 별 차이가 없더라. 해서 아이 로도즈를 줘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꾸로 역으로 이뮤놀로지컬 리스크가 있는 그룹에서는 스탠다드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 리투시밥을 로도즈로 또는 그 스탠다드 도즈로 이렇게 분리해 주는 첫 번째 보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도즈는 지금처럼 픽스 도즈를 주고 이런 이제 하이타이트나 PR이 50 이상 리트란스플란트 AB가 기증할 경우에는 오형이 기증할 때는 이제 375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면역억제제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 개시하는 게 좋겠냐는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그 플라즈마 페리시스 하면서 동시에 시작하도록 우리 프로토콜이 짜져 있어요. 통상 이제 7일 내지 10일 정도에 보통 다른 병원들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으로 주는 이제 7일 동안 주는 그룹하고 우리 표준 우리 이식하기 보통 이제 ABO 그 컴퓨터블 환자한테 주는 이틀 전부터 주는 거랑 비교해 봤더니 뭐 그라프트 서바이벌은 뭐 처음 약간 차이 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로 리젝션의 빈도는 그 그룹 원 다시 말해서 POD 이틀 전에 주는 것에서 리젝션이 좀 높았다 하기 때문에 그냥 표준 7일가 이제 플라즈마 페리스 7일 그러니까 이식 전에 7일 전에 주는 것이 안 좋겠니 이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성모병원에서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리투크시마브는 375를 줄 수도 있고 하이리스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스크인 경우 200ml 그리고 언제쯤 주는가 하는 것은 병원에서 많이 다른데 이것도 이제 수술 전에 7일 전에 주는 병원도 있고 한 달 전에 주는 병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공생 같은 게 한 달 전에 주고 우리 병원은 1 내지 2주 사이에 보통 줬어요. 그리고 면역제 시작하는 것도 7일에서 10일 전에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하게 했는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죠. 타이터가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목표를 1대 16 미만으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환자가 1대 8이거나 1대 4인 경우도 가끔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병원이더라? 네덜란드인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요. 어, 1대 64 이상인 경우에 모든 걸 다 했고 16 이상 경우에 모든 걸 다 했고 그다음에 1대 8인 경우에 미르키시만만 주고 1대 8 미만, 그러니까 1대 4나 1대 2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했더니 뭐 알로고 서바이벌이나 리젝션 레이시나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성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근래에는 그 ABO 타이터가 1대 256 넘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7일부터 면역제를 시작하고 1대 128 미만인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3일부터 이런 면역 억제제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1대 8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는
리투키시반만 주고 플라즈마 페리스 안 하고 16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하고 표준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프로토콜인데 1대 256이나 1대 512나 간에 펌 꽂고 플라즈마 페리스 하고 그날부터 이제 면역제를 주는 거예요. 1대 8 또는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날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플라즈마 페리스 시작하는 날 면역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좀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존율은 이게 이제 2008년에 테라사키 그룹에서 한 것이 이게 메이돌병원 슬라이드예요. 처음에 이제 몇 주 이내에 생존율이 확 떨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10년 동안 거의 그 컴퓨터블 그룹하고 패러렐하게 이렇게 진행한다. 처음만 리스크가 있지 그 다음에는 괜찮다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서바이벌이 아니고 그래프 로스의 로스로 본 것이 결국은 똑같죠.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건 이제 몽고메리 그룹에서 한 것인데 이것도 겨우 거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주 때 이제 결판이 나고 그 이후는 거의 같다라는 결과인데 이건 이제 좀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일본 그룹에서 나온 건데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에는 성적이 다르고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란셋에 유명한 아주 그 리뷰가 있었죠. 그 메타 아날리시스였는데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 ABO 인컴퓨터블이 7,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드 그래프 서바이벌이 처음에 1년 때도 못하고 3년째도 못하고 한 5년 지나야 이제 맘먹을 만하다. 모탈리티도 역시 1년, 3년, 5년 다 떨어지고 8년쯤 지나야 모탈리티가 비슷해진다. 라고 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인수가 많고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은 다 인펙션, 블리딩, 그다음에 리젝션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초기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12년 동안 자리였는데 이 초기 1년 동안에 이렇게 서백으로 차이가 난다. 한 얘기가 됐고 이런 것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펙션, 블리딩, 또 AMR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 따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금 얘기드린 대로 거부하는 출혈 감염 이런 것들인데 AMR은 당연히 ABO 인컴피터블리티 높죠. 그래서 많이 높고 당연한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큐트는 그런데 크로닉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진답니다. 이건 N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 그룹에 이렇게 한 50명쯤 됐었죠. 이거 일본 데이터인데 디노보 DSA나 크로닉 AMR의 발생 빈도는 오히려 좀 더 적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비슬 디플레이션 때문에 좀 예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N수가 작아서 아직 확실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혈이요. 출혈 상승 원인은 당연히 이제 코아뷸레이션 팩터가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 스롬보사이토페니아도 있을 수 있겠고 엔티코아뷸레이션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존 자기 질환 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이거는 예,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수혈의 요구량도 많아지고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도 올라간다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출혈 빈도와 수혈량이 모두 높다. 너무 당연하겠죠. relevant 데이터네요.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플라즈마 페레이스의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혈 빈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번에서 네 번 한 경우에는 한 8%, 그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12번 이상 하면 66% 이렇게 메이저 블리딩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죠? 출혈 위험을 낮추려면은 당연히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를 이제 뭐 계속 다 쓸 수는 없고 뭐 끝에 한 두세 번 정도는 FFP를 쓰려고 하는데 당연히 센시테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알러지의 트랜스퓨전 리액션 또는 트랜스퓨전 트랜스미티드 디지즈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때로는 혈소판을 주기도 하고 크라이오를 줄까 고민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감작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리고 감염입니다. 수치맙을 많이 주는 그룹하고 적게 주는 그룹하고 비교해 봤더니 적게 줬더니 확실히 리스크가 적다라가 세브란스 데이터인데요. ABO 컴퓨터블이 118명, 컴퓨터블이 자그마치 95명이에요. 거의 뭐 6대4 정도의 비율이죠. 봤더니 스탠다드 도즈를 줬더니 시리어스 인펙션의 리스크가 올라가더라. 감량해서 줬더니
충분한 것 같다 말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2018년에 CGS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리포트죠. 에비오 인컴퓨터블 메타 분석을 했더니 빌리언 그래프트 서바이벌 떨어지고 인펙셔스 커즈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 당연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엔티바디 메디에이트 리액션도 높고 논 바이럴 인펙션도 더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바이럴 인펙션도 더 많이 생기더라 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결과인데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PCP 뉴모니아인데 리투키마브 당이 준 그룹에서 당이 잘생긴데 한 3배 정도 잘생긴 것 같더라라는 보고가 2020년에 있었고 그러면 이제 PCP 프로필락시스를 얼마나 하면 좋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 KD고에서는 한 6개월까지 주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길게 한 1년 정도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년 주고 있어요. 교수님들 나중에 얼마 주고 계신지 한번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BK 바이러스가 ABO 때 더 잘 생기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BKV 이거 죄송합니다. BKVN이 잘 생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중회귀 분석을 돌려봤더니 결국은 두 가지만 남았대요. ABO 인컴패터빌리티와 에이지 노인인 경우에 46세, 미안합니다. 46세인 경우에 또 오드 레이쇼가 확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고 이걸 해석하는 데는 조금 아직은 아니 아직 그 근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ABO 환경 변화에 따라서 면역학적인 시스템과 BKV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코모데이션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메모리 B셀의 감소 또는 에너지로 인해서 안티바이럴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BK 이게 보시면 C4D가 양성인데 이게 PTC 점수가 스코어가 이게 없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어코모데이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C4D 양성이 먹었는데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 없으니까요. 그래서 BK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는 이제 확실히 어코모데이션 높고 아닌 경우 좀 낮다 하는 걸 봐서 뭔가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감염증을 낮추려면은 리투키마브를 로도즈로 주고 TS 프로필락시스를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CMV와 BKV를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대입니다. 48세 남자인데 2013년에 이식을 했고 이 사람 CAPD를 하다가 잠깐하다가 HD를 했었고 특수한 200을 줬고 이게 이제 처음에 1대 128이었어요. 그 플라즈마 페리스하기 직전에. 근데 처음에 우리 환자가 외래 왔을 때 1대 510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했더니 1대 256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해봅시다라고 하고 페리시스를 하는 날 보니까 1대 128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했고 7번을 했고 끝에 2번은 프레시 플라즈마를 2번 줬고 뭐 표준대로 그냥 잘 했습니다. 타이트도 잘 떨어졌고 보세요. 1대 128에서 떨어져갖고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7번 수술했고 수술하고 나서 타이터가 약간 반등이 있어가지고 2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오만 일이 다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페리그라프트 헤마토마가 있으면서 올리비라가 있으면서 CRRT 했고 POD 3일에 타이터 엘리베이션 되면 32도 엘리베이션 되면서 플라즈마 페리시스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OD 6일 날그 블리딩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익스플로러 아파를 했고 헤마토마를 끄집어냈고 그런데 이제 POD 10일쯤 되니까 이제 뉴모니아가 이제 올똥말똥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유린 리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VID 리네졸리드 주고 막실라리 사이너사이티스 와서 얼타페넴 주고 에피디디마이티스 와서 메로방코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아무튼 있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식한 지 한 3개월 만에 퇴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도 정상으로 잘 유지하다가 수술한 지 6개월인가 있다가 그 뉴모니아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익스파이어한 사람인데 참 마음 아프고 고생했고 우리 스태프 전부 다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분 이제 있죠 이렇게 제가 날짜는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무튼 초기에 이렇게
휴지 헤마토마가 있었고 좀 좋아지고 시간 지나면서 좀 좋아지는데 페리그라프트 헤마토마가 약간 생기면서 결국은 상태는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총 한 환자가 2013년 처음을 했었고 최근에 한 경우까지 총 18명입니다. 이제 그라프트 페일, 아니, 페이션트 로스가 한 명 있었고, 지금 이 환자고, 그다음에 그라프트 로스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서지컬, 컴플리케이션으로 한 명은 이제 그라프트 잃었죠. 그래서, 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은 탈감작전에 타이터가 256 미만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타겟은 16 미만이면 이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용량을 주어야 되는 경우는 이럴 때는 고용량을 고려하자. 하이타이트나 PRE50, J20, AB가 O형한테 줄 경우에 그 다음에 탈감 작전에 ABO 타이트가 1대 8 또는 그 이하인 경우는 단독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제 병원에 따라서 오래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O 인컴패터블일 때는 당연히 이제 AMR 리스크가 올라가지만 오히려 크로닉 AMR인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가 좀 낮을 수도 있겠다는 보고도 있었고 특히 1년 내에 거부 반응, 출혈 감염 이런 것들 때문에 관절 이식 생존율이 특히 저하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박 교수님께서 혈액형 부적합 이식 전반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청현순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요,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코멘트는 없습니다. 김연아 교수님 어떠세요? 예, 교수님, 저도 따로 코멘트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팥 이식은 아니고 어제 아마 그 간 이식 아마 생체 이식 요 불일치 간 이식을 했다고 문영환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벤트는 뭐였냐면 이제 한 며칠 미뤄졌습니다. 주된 거는 ABO 타이트가 잘 내려왔다가 준비를 딱 했었는데 아마 플라즈마가 들어와서 그랬는지 이식하기 전날 그 ABO 타이트가 1대 512까지 갑자기 상승을 했답니다. 상승했고 아니 간이식인데 ABO 한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간이식 에, 1대 16까지인가 떨어졌다가 갑자기 1대 512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이벤트가 딱 있었던 거는 환자가 이제 그 LC가 있고 이러니까 출혈 경향이 있고 이래 해서 플라즈마나 이런 걸 미루 그 수술 전에 투여를 딱 한 번 했답니다. 세 파인트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양다혜 교수 의견은 이것만 줘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결론은 이제 중간에 그걸 다시 체크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 이식은 그 1대 32인가 16으로 타이터 내려와서 일단 시행을 했었고 요지는 일단은 플라즈마 페레시 그 FFP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아까 그 우리 콩파디식 같은 경우는 리툭신밥을 보통 싱글 도즈 주는 게 거의 트렌드로 돼 있는데 문 교수님 쪽에서는 간이식 할 때 자꾸 이게 디바이드해서 한번 그러니까 두 번 주는 걸 생각하고 그런 걸 한 번씩 시도를 하더라고요. 혹시 어, 저는 알기로 이게 한 번만 줘도 최소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거의 B셀이 거의 셧다운되는 상태인데 그 예전에도 전번에 간이식 할 때로 제가 그 두 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두 번 줄 이제 토탈 용량은 500mg 줄 거고 지금 400 쪽. 그다음에 이제 100mg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두 번 주는 게 이게 의미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간인 상황에서 뭐 다른 고려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보시는 슬라이드가 이게 이제 네, 싱글 도즈로 충분하다라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간이식에서는 그게 상식인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간 쪽에서는 다 하는 건 아닌데 일본 쪽에서나 이런 데 드물게 두 번 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냥 제가 추정컨대 일단은 간하고 콩팥의 해부학적 구조상 그 내피세포 분포 자체가 콩팥은 되게 많고 그 간에는 별로 없는데 뭐 그거랑 안티바디랑 관련이 있을지라고 그냥 그 정도만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은 기본 저도
한 번만 줘도 충분히 억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용량도 보니까 일단은 가니식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스퀘어 미터당 375를 주고 있더라고요. 야, 고용량이고, 그래서 콩팥은 우리는 200ml 픽스 도주로 준다 그렇게 말을 했고, 야, 접근하는 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보니까 아까 우리 저 신장 이식 파트도 보니까 아까 로리스크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1대 아까 8인가 미만 되면 아예 플라즈마 페리시스도 안 하고 이제 한다고. 그럼 8 말고 1대 4나 1대 2 이럴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했었죠. 근데 이제 서울 서울 성모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1대 8 또는 그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리툭시맘만 주고 특심한만 줘. 아까 그 스터디에서는 이제 1대 4나 1대 2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도 괜찮더라 그런 얘기죠. 아, 예. 그러니까 최소한 투시마블 주고 가니식 그 파트 일본에서 하는 가니식 파트 이야기 들어보면 뭐 거의 타이트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리톡신만만 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즈마 페레시스는 타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조금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요 슬라이드죠. 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교수님 제안해 주신 또 내용 중에 또 좋았던 게 우리 뭐 이렇게 타이트에 상관없이 그 면역 억제제 투여하는 게 거의 그 펑켓 꽂고 플라즈마 페레시스 하는 날 그날 왕창 다 줘버리는데 이것도 한번 그렇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한번 있죠. 생각해 봐야겠어요. 예, 예. 충분히 그럴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게 결국 ABY 제일 저희 걱정하는 게 출혈이랑 감염이랑 그다음 AMR 오는 건데 특히 감염 관련해서 조금은 생각한다면 면역 억제제를 좀 한 템포 좀 늦추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셉트린 1년 쓰신다고 그러셨고 네, 네, 네. 발사이트는 얼마 쓴다고 하셨습니까? 바로사이트 얘기는 안 했어요. 아까 그 septrin만 말고 저는 6개월 쓰고 끝냈어요. 6개월. 발사이트는 이제 1년인데 이제 소위 봉생병원에서 어그레시브하게 줄이는 거에 마음에 심정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 낮으면 한 3개월 만에 끊기도 하고 리툭시바 그러니까 ABO 인컨타블이나 AT 주거나 중간에 리젝션으로 한번 치료하거나 이런 사람도 1년 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펠로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전공의 선생님도 좋습니다. 교수님 전임이 목소리 울립니다. 목소리가 울려요. 들리시나요? 아, 울려서 잘 안 들립니다.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아, 예, 교수님. 제가 잘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ABO 안티바디 타이터를 얘기를 할 때 주로 IgM을 얘기하는 건지, IgG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1대 G 8 얘기하는 이하요? 거예요. 보통 M이요, 교수님. G. GG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IgM은 저 펜타모고 뭐 컴플리먼트 픽싱 파워도 크긴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이터가 낮기 때문에 실제 얘기할 때 IgG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이게 저희들 그 혈액형 그 수혈할 때 그 RBC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도너로 해서 O형 생각하고 플라즈마 프레스포로즘 플라즈마는 보통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B형으로 보통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혹시나 해서 이제 수혈에 대한 사고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저희들 통상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이제 실제로 저 인식할 때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아. 오래전에 우리 이거 처음 시작할 때 2013년이겠죠 아마 준비할 때 이훈영 교수 모셔다가 한번 우리 강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기억에 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유니버설 도나이기도 하고 이거 호환 뭐 혈액형 이런 거 주다가 갑자기 가끔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거 호환해서 주고 표 보고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그냥 제일 안전하게 이걸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궁금한 게 항상 고민되는 문제가 이제 ABO 브릿지 신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거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지, 이형 수혈을 고민을 해줘야 될지, 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게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나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그 수혈 그럼 자체에 대한 거는 자료도 거의 많이 없는데 보통은 결국은 보통 타이터 낮추고 이식을 한 다음에 제일 리스키한 게 2주 아닙니까? 2주. 그 2주 안에 그 AMR이나 발생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통상을 하는 말은 일단 2주 안에 가능하면 수혈은 그 보통 하듯이 그 예비어 타이터에 맞춰서 좀 주라. 그러니까 2주 안에 그걸 좀 지켜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주. 뭐 어차피 2주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콩팥이 적응 상태, 어코모데이션이 되니까 C4D 뭐 양성이 나와도 실제로 바이옵시 해보면 바이옵시 해보면 나오더라도 특히 뭐 AMR 오는 게 거의 잘 없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2주를 일단 잘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전공의 선생님들은 따로 있나요? 박하천 선생님은? 네. 그럼 없으시면 예, 감사드리고 일단 광고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아니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근데 공유 중지할게요. 중지를 해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일단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 7월 1일 허수정 선생님 발표로 1학기 초독을 일단은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허수정 선생님 발표 마무리고 2학기 일정 가안이긴 한데 거의 확정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작은 8월 19일 2학기 초독을 시작하고 12월 16일에 종강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들 그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말씀 없으시면 오늘 그 신장내과 초동 마치고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